어머니, 이제는 요양원으로 모실게요. 저희도 더 이상은 못 견뎌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72살의 자식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72세의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비결,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결정에 좌우되는 불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 철학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겪은 현실적인 노후 문제와 해결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72세고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두 아들과 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서 작은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매달 약값이 30만 원 가까이 나가고 공과금과 식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용돈을 벌기 위해 새벽마다 동네 폐지를 주웠습니다. 어느 비 오는 새벽 무거운 폐지 마대를 끌고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순간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음 날이 되자 무릎은 퉁퉁 부어올랐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 후 최소 3개월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자기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맙게 생각했죠. 큰며느리는 출퇴근하면서도 저를 챙겨주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밥 먹었어요? 하던 인사가 어머니 식사하셨죠? 로 바뀌었고 저녁마다 함께 보던 TV 시간도 어머니, 좀 쉬세요라는 말과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화장실로 향하던 중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통화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알아봤는데 시설도 괜찮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어머니 연금이랑 우리가 좀 보태면 될 것 같아. 아니, 이대로는 계속 못 있어. 나도 지쳐가고 애들도 불편해하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구나. 병원에서는 최소 3개월이라 했는데 한 달 만에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였죠. 눈물이 나왔지만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요양원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한 달 300만 원이라. 제 연금은 월 180만 원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부담시킬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좀 회복될 때까지만 내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네, 엄마.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나와 딸의 집으로 향하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7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갈 곳이 없구나. 딸의 집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빴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결국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밤 9시가 넘어야 돌아왔습니다. 사위는 제가 있으니 이젠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어머니, 우리 애들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해주세요. 저녁에는 애들이 학원 갔다가 올 거예요. 무릎이 아파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데 매일 새끼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손주들 간식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치는 계속 보였습니다. 내가 실증나면 여기서도 나가야 하니까. 한 달을 겨우 버티고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몸이 불편했고 요양원은 경제적으로 부담이었으며 자식들 집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금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역시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제 적금을 깨서 몇 달은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자주 바뀌었고 어떤 날은 아무도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매번 내 몸 상태를 설명하고 내 집인데도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모두 타인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죠. 점점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던 때였습니다. 68세의 김영수 씨는 제 오랜 이웃이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결국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몇 번 찾아뵈었는데 그분의 눈빛이 점점 초점을 잃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희 씨,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 방도 내 시간도 없어.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지. 라는 말씀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느 날 무릎 통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간병인은 그날 개인 사정으로 오지 못했고 자식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119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죠. 보호자가 없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자식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돼. 다음 날 아침 지팡이를 짚고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인생을 바꿀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호기심에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8만 원.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고 응급벨과 생활지원사의 정기 방문 서비스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제 연금으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복지주택 담당자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박정희님,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셨다고요? 그럼 사회기여자, 가산점이 있어서 입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런 데는 위험해요. 그냥 요양원이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엄마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큰아들은 급기야 더 심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유산은 어디 있어요? 집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고, 통장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상속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이제야 유산 얘기를 꺼내다니요. 게다가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상속 절차라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아들까지 거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은 온전히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전세금과 남편의 유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해.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복지주택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힘으로, 제 결정으로 제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청 후 2달간의 기다림은 길고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LH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희님, 복지주택 입주가 확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내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요.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내 결정이야. 복지주택으로 이사하는 날, 자식들 중 누구도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제 소소한 살림살이들을 정리하고 짐을 꾸리는 것부터 이사까지 모두 혼자 했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 같았거든요. 처음 복지주택에 들어섰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8평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천국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거실 겸 주방이 나왔고 작은 방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시설이 노인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턱은 없었고 싱크대는 휠체어를 탄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높이가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관리실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감격에 겨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사 첫날 생활지원사 김선희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주 2번씩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박정희님, 이 건물에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1층에는 공동식당과 작은 도서관, 운동실도 있어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의료봉사자들이 와서 건강 체크도 해드립니다. 그 말에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첫 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TV 볼륨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고 화장실도 언제든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처음으로 1층 공동식당에서 열리는 입주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따뜻한 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각자 조금씩 가져온 반찬들로 식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302호에 사는 박정희입니다. 72살이고 사회복지사로 30년간 일했습니다. 어머, 사회복지사셨어요? 저희에게는 귀한 분이네요.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75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함께 단지 주변을 산책하자고 제안했고, 78세의 이병훈 할아버지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노래교실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70세의 최광순 할머니는 손재주가 좋아 뜨개질 모임을 이끌고 있었는데, 저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돕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제 삶에 집중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김영자 할머니와 산책하고, 오전에는 1층 운동실에서 가벼운 체조를 했습니다. 점심은 때로는 혼자, 때로는 이웃들과 함께 했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책을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 마트까지 걸어가 장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제 경험을 살려 복지주택 내에서 작은 상담실을 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관리소장님의 배려로 1층 작은 방 하나를 주 2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이웃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식들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없었는데 선생님이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행복하게 했습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딸아이가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보내준 주소로 혼자 왔더군요. 문을 열자 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제가 키우는 작은 화분들, 벽에 걸린 제 사진들. 이곳은 분명 집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걱정 많이 했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실까 싶었는데,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에게 제 새로운 일상,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상담 봉사 활동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딸도 점차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서. 괜찮아. 엄마도 미안해. 너희에게 부담을 줬던 것 같아. 그날 저녁, 딸은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다음엔 남편이랑 아이들도 데려올게요. 그리고 오빠들한테도 엄마가 잘 지내고 계시다고 말할게요. 딸이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이 공간에서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복지주택 생활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왔고, 몸이 아플 때면 누군가의 돌봄이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지켜낸 존엄성이었으니까요. 입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가지 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복지주택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자서전 쓰기 모임을 제안한 것입니다. 관리소장님의 도움으로 1층 작은 도서관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참여자가 늘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82세의 최병호 할아버지는 6.25 전쟁 경험을, 76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식당을 운영했던 이야기를, 69세의 이미경 씨는 교사로 일했던 30년의 추억을 글로 남겼습니다. 저 역시 제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 기자가 저희 모임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노인들의 자서전 쓰기 모임이 흥미로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습니다. 하지만 늙어간다는 것이 반드시 의존적이 되거나 무력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복지주택이나 노인정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시작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조언을 해드렸고 몇몇 곳은 직접 방문해 모임 시작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아들이 다음 주말에 가족과 함께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식사하고 싶어요. 제가 음식 사갈게요. 그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작은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작은아들과 작은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좁은 공간이었지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식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돌봐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서 행복하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그 말에 큰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너희도 각자의 삶이 있지. 나도 내 삶이 있고 서로 이해하면 돼.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자식들, 손주들까지 모두 초대했지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저는 갈 곳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살거나 감당할 수 없는 요양원비를 걱정하거나.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72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넓은 집이나 많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세요.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독립심과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정보를 찾고 결정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선택한 대로 만들어집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노후 철학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작은 취미부터 주거 계획까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 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